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철가면입니다. 플랑드르 지방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방다는 제비꽃 한 송이를 들고 모리스 옆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듯 모리스의 팔을 흔들며 모리스, 이제 슬슬 말해줘도 되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건 비밀이라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방다와 모리스는 파리의 볼로뉴 숲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방다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방다는 큰어머니와 함께 처음 파리 구경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숲속에서 마차바퀴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모리스가 방다를 자신의 말에 태우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방다는 모리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와 함께 보낸 힘들었던 지난 3년 동안에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리스는 프랑스를 악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르부아 육군 대신을 처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울 동지를 찾아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73년 당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독일과 스페인을 쳐부수고 네덜란드까지 정복해 그 이름을 유럽 전역에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세는 마치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잇따른 전쟁과 내란 때문에 프랑스의 재정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해 루부아 대신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은 날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늘 르부아는 냉혹하고 잔인한 인간이며 전쟁을 좋아해서 국왕을 부추겨 프랑스를 전쟁으로 내몰고 결국은 환난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방다, 지금 이별의 말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코프스키가 오면 곧바로 출발해야 하거든. 당신 말도 가지고 왔으니까 돌아갈 때는 그 말을 타고 가도록 해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승리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그때 코프스키가 와서 보고했습니다. 우선 대원은 10명입니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병사들입니다. 현재 마을 여관에서 대장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는 총포와 사벨, 총알도 충분합니다. 모리스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루부아만 처단하면 되니까 말이야. 방다는 모리스를 사랑했으므로 그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4월 1일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리스를 대장, 오빌리아를 부대장으로 하는 결사대는 페롬유스에서 가까운 손강 근처 숲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강은 끊임없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사대의 목표인 페롬유스는 강 맞은편 벼랑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5일 전 이들의 부대에는 불이 났었습니다. 모리스, 당신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좀 전에 난 불말이에요. 꼭 요새 신호를 보낸 것 같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 오빌리아를 의심하는 거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그는 스파이가 아니라고. 방다, 만일 내가 죽으면 그 상자를 부탁해. 당신은 여자니까 포로가 되더라도 죽이진 않을 거야. 알았어요. 그 상자 열쇠 늘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모리스는 유력한 귀족이나 장군들을 만나 함께 르부아를 처단하자는 설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권유와 설득에 응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연판장이 그 상자에 있었습니다. 모리스, 그렇다면 상자를 숨겨둔 장소는 오빌리아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물론이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나 둘뿐이야. 안내를 맡은 코프스키와 오빌리아를 선두로
대열은 숲을 빠져나와 손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오빌리아가 오른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대열이 멈췄습니다. 코프스키가 말을 탄 채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오빌리아, 모리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방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얕은 여울이었지만 강물은 거의 말의 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간신히 악마의 늪을 무사히 건넌 결사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벽의 나무 사이로 페롬 요새가 한층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쪽 강가에서 빨간 불빛이 두세 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은 좌우로 흘러가더니 갑자기 탁탁 소리를 내면서 희뿌연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 순간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적들이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겨우 몇 분 후 모리스 일행은 몇 명 남지 않았고 그나마 모리스는 강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방다도 말에서 떨어져 강에 휩쓸렸고 곧 큰 바위가 있는 곳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방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맞은편 강가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군들이 전투에서 죽은 결사대원들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강물에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대장이나 부대장 중 한 명을 생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방다는 그 사람이 모리스일지 오빌리아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방다는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다가 정신을 다시 차린 곳은 숲속이었습니다. 코프스키 무사했군요. 모리스가 포로로 잡혀 있을지 몰라요. 그를 구해야 돼요. 물론 대장님을 구해야지요. 그리고 만일 생포된 놈이 오빌리아라면 내 손으로 유저를 내겠습니다. 손강에서의 전투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방다는 페론 마을의 변두리에 있는 낡아빠진 여인숙의 2층에서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프스키, 어떻게 됐어요? 그날 요새 루브르아가 온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릴 모조리 쳐부수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생포된 포로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이송된다고 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악명이 높았는데 감옥에 갇히면 절대 살아서는 태양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에는 정치적으로 왕을 배반하거나 반역을 시도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방다는 파리에 도착한 며칠 뒤부터 바스티유 감옥에서 세탁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매우 넓은 데다가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감옥을 삥 둘러싸고 있는 깊은 수로에는 도개교라는 다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커다란 문으로 들어가면 제1안뜰이 있었습니다. 제1안뜰과 제2안뜰 사이는 다시 깊고 넓은 수로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세탁부인 방다는 제1안뜰까지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은 제2안뜰보다 더 안쪽이어서 방다는 그곳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가 방다군요. 모리스의 말대로 아주 귀엽게 생긴 아가씨네요. 누구세요? 난 바이싱 백작 부인이라고 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모리스에게 부인 이야기는 자주 들었어요. 모리스와 결사대를 위해 많은 돈을 보내주셨죠? 그래요. 하지만 그건 모리스가 아니고 프랑스를 위해서지요. 루브아를 없애는 것만이 프랑스를 구하는 일이니까요. 혹시 오빌리아를 아시나요? 그는 루브아의 부하 중 한 사람이죠. 그거밖에 몰라요.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스티유 감옥 소장인 베즈모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으면 돼요. 두고 봐요. 일주일 내에 베즈모가 당신에게 초대장을 보낼 테니까. 날 믿어요, 방다. 그리고 세탁부 일은 그만두도록 해요. 마침내 초대를 받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면 우리의 의도대로 죄수가 어떤 탑에 갇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은 무척 넓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알아내면 간수에게 이것을. 바이싱 부인은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꾸러미에는 철로 된 줄, 실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줄로 철장을 자르고 난 다음
이 쇠장식을 철장에 거는 거예요. 7월 11일 한밤중 우리는 그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드디어 마차는 제2 안뜰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바이싱 백작 부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층 더 아름다우시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라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배주모 씨,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최근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다든가 그런 얘기요.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망토를 두른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등에 칼을 차고 텁수룩한 검은 머리에 검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본 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부아가카! 배주모는 몹시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상황을 둘러보겠다. 벨트디엘 탑의 3층의 횃불을! 자, 지금이에요. 바이싱 부인은 얼른 손수건으로 싼 것을 파수병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벨트디엘 탑 3층의 죄수에게 건네주세요. 아, 그 가면! 감사합니다. 전 혼자선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린 동지예요. 그렇지만 감옥의 죄수가 모리스인진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날 밤 방다와 코프스키, 아리, 프리캉벨 네 사람은 늦게까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탈옥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방다의 집에서 6km나 떨어진 베르사유 궁전의 깊숙한 방에서 두 남자가 마주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양왕 루이 14세였고 다른 사람은 루부아였습니다. 난 그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가면을 보고 올 때 수프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지금은 죽은 듯 자고 있을 겁니다. 가시죠. 비밀 통로를 통해 간 그들이 있는 곳은 벨트디엘 탑 3층이었습니다. 죄수의 얼굴을 본 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부아는 죄수에게 다시 철가면을 씌우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루부아는 자신의 집에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마르에게 자네를 믿고 또 한 사람 아주 특별한 죄수를 보내기로 했다. 빨리 감옥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이 죄수와는 모든 대화를 금지한다.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편지, 면회도 금지. 식사 때는 반드시 자네가 입회하라. 죄수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죽었을 때뿐이다. 바스티유 죄수들에게도 일요일은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일요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식사량이 보통 때보다 조금 많아지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제1 안뜰에 있는 예배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신앙심이 특별히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늘 축축한 돌벽에 둘러싸여 지낸 죄수들에게는 신선한 바깥 공기는 신부의 설교보다 훨씬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철가면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7월 11일 한밤중이 됐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동쪽 벨트디엘 탑 반대편 뚝에 바퀴가 고장난 마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방다와 바이싱 부인은 마차 안에 있었습니다. 마차의 바퀴를 고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리와 프리캉벨이었습니다. 코프스키는 그 곁에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벨트디엘 탑 3층 창에 작고 검은 물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실에 매달려 아래로 내려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균형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수는 바닥에 닿았습니다. 됐어! 죄수는 물속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가까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리스는 헤엄을 잘 치는데? 코프스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총소리가 들리면서 수면에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파수병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빨리! 방다가 달려가 석유등에 비친 철가면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방다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리는 방다를 안아 마차로 옮기고 코프스키와 프리캉벨은 쓰러져 있는 죄수를 데려갔습니다.
방다의 집 거실에 모여 모두들 철가면을 벗길 궁리를 했습니다. 방다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금빛 열쇠를 꺼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멍에 딱 맞아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모리스가 아니잖아. 이 사실을 안 르부왕은 잔뜩 화가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로를 불러와! 나로, 철가면이 탈옥했다. 우리에겐 철가면이 필요해. 딱 맞는 죄수가 있습죠. 2달 전쯤 체포된 남자. 머리는 금발이고 눈동자는 푸른색입니다. 등이 굽은 것도 철가면과 비슷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철가면을 벨트디엘 탑 3층으로 옮겨놓을 수 있겠지? 네! 나로는 철가면을 구하러 갔습니다. 구모는 얘기했습니다. 벌써 27년이 되었군요. 한번 얼굴을 뵙고 싶군요. 철가면의 얼굴을 본 건 르부아 대신 뿐입니다. 루이 14세는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쌍둥이 가운데 형과 동생을 구분짓는 기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쌍둥이인 경우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였던 철가면은 나중에 일어날지 모르는 왕권 다툼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갇혀 엄한 감시를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철가면 죄수가 바스티유 감옥을 탈옥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철가면이 모리스가 아니란 걸 알고부터 방다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철가면은 대체 누구였을까? 방다는 마음에 걸려 한 달 전쯤 바이싱 부인을 찾아갔지만 부인은 퐁텐블로에 있는 별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철가면의 얼굴을 본 바이싱 부인이 몹시 당황한 것 같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방다 아가씨, 밖에서 들었는데 그 철가면이 다른 감옥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본래 철가면이 금발의 푸른 눈을 가졌으니까 그와 똑같은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손강의 포로를 철가면으로 바꿔버린 걸 거예요. 피넬로 감옥? 그 상마르라는 사람이 있는 곳? 제무 대신 푸케가 갇혀있다는? 방다는 3일 후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바이싱 부인은 퐁텐블로 별장 깊숙한 곳의 탑에 그 쌍둥이 형제를 가둬놓았습니다. 바이싱 부인은 국왕의 쌍둥이 형제를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은 말도 하지 못하고 늘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35세일 것입니다. 몇 살 때부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하기 힘들 만큼 오랫동안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이싱 부인은 별장의 하인들을 몇 명만 남겨두고 모두 휴가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탑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일러두었고 특히 자신이 별장을 비울 때는 더욱 주의를 주었습니다. 장,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그걸 알려줄 순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 끔찍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겠어요. 이것은 얼굴을 바꾸는 약입니다. 얼굴이 조금 흉하게 변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해독제인데 본래의 얼굴로 돌아오고 싶을 때 마시면 몇 분 안에 원래로 변한답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조금 고통스럽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수로 해독제를 먼저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독제는 내일 다시 받으면 되겠지? 다음날 바이싱 부인은 라보아장을 찾아갔지만 해독제를 만드는 데는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바이싱 부인에게 나로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구모란 사람 아십니까? 폭네프에 살고 있는 직공인데.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 폭네프 같은 위험한 곳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나로는 다음 날부터 부하들에게 바이싱 부인의 저택을 지키게 하고 저택의 하인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백작 부인이 지난 반년 동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걸 알았고 최근에는 검은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남자를 상트노렐의 저택으로 데려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부인, 이 저택에 검은 가면을 쓴 남자가 있다고 하던데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라면 새로 들어온 남자 하인 얘기인데 심한 유행병에 걸려서 아주 흉한 얼굴이 돼버렸죠. 지금 뒤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답니다. 나루는 그 검은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는 끔찍한 얼굴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1676년 4월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있는 피넬로 감옥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쌍마르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흰새만 하더라도 매년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운 좋게도 검은새까지 3장이 날아든 거네. 쌍마르는 본래 삼총사로 유명한 달타냥이 거느린 총사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반역을 계획했던 제무 대신 푸케를 체포한 것도 달타냥이었습니다. 달타냥에게 인정받은 쌍마르는 푸케의 전담 간수로 감옥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출세가도를 달려 결국 피네롤 감옥의 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쌍마르는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밑에 부하에게 세탁부 발트로메아를 잘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방다였습니다. 파리에서 피넬로 감옥으로 온 지도 벌써 2년. 감옥의 문직이었던 코프스키가 경비대장이 되어 쌍마르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은 겨우 2개월 전이었습니다. 경비대장이 되었어도 철가면에게는 좀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간수 말에 의하면 쌍마르는 철가면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쭉 붙어 있고 남긴 음식까지 조사한대요. 피넬로 감옥에서의 세탁물 교환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아침 식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수가 두꺼운 감옥 철문에 뚫린 조그만 문으로 더러워진 세탁물을 밖으로 내보내면 간수가 세탁된 옷을 다시 작은 문으로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세탁물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왔습니다. 게다가 세탁물에서는 이상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몇 년 동안 줄곧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은 세탁물에서 나는 비누 냄새와 햇볕 냄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철가면은 세탁물을 구석구석 뒤져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방다로구나. 그래, 어쩌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될지도 몰라. 그들은 날 모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모리스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 날 용서할까? 철가면은 생선가시로 손가락을 쿡 찌른 다음 피로 글씨를 썼습니다. 쌍마르는 조금 전 간수장이 가져온 셔츠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검은색 옷인데 이상하지 않아? 무슨 암호 같은데요? 코프스키, 여길 좀 봐요. 여기에 신부라고 쓰여 있어요. 철가면이 모리스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좀 이상하군요. 2주일이나 계속 철가면의 세탁물이 아가씨에게만 오는군요. 그런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인데. 쌍마르는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세탁부가 일하는 우물 근처에서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잠복한 지 6일째 되는 날 밤. 불이다! 큰 불이야! 누군가가 동쪽 탑의 꼭대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다! 거긴 누구야? 쌍마르는 총을 쐈고 그 남자는 맞았습니다. 당장 세탁부 발트로메아를 붙잡아 오도록! 방다는 코프스키의 지시대로 새벽 3시에 파수병의 숙소에 화약을 장치했습니다. 방다가 화약을 터뜨려서 불을 내면 파수병과 문지기들이 불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때 코프스키가 철가면을 구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다가 모습을 나타냈고 방다는 아리와 프리캉벨의 얼굴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가씨, 얼른 도망가세요. 르부아 육군 대신각하 4월 24일 밤 철가면 죄수를 탈옥시키려고 한 스파이를 발견해 제 손으로 사살했습니다. 저의 공로를 인정하시어 부디 바스티유 감옥 소장으로 임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쌍마르 수고했다. 에그제르 감옥 소장으로 전근을 명한다. 한층 더 경비를 강화하라. 르부아는 철가면을 탈옥시키려고 한 스파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철가면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에그지르 감옥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8.15의 전근을 기대하고 편지 보냈던 쌍마르에게는 완전히 기대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철가면이 에그지르 감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슬픔에 빠진 방단은 4인승 마차를 타고 파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여라! 없애버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세상에, 브랑비리의 공작 부인이 유산을 노리고 자기 아버지를 독살했대요. 게다가 독약의 효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양로원에 가서 불쌍한 노인들한테 독이 든 케이크를 먹였다니 섬뜩하지 않나요? 그 독살마를 체포한 사람이 바로 나로경인데 루부아 대신에 오른팔로 불리는 남자라는군요. 그런데 독약을 만든 라보아장이란 여자는 도망가 버렸대요. 대신 귀족들이 여러 법정에 불려나갔답니다. 그것도 화형 법정이에요. 그중에는 죽은 마자랑 총리 대신의 조카딸 바이싱 백작 부인도 포함돼 있다더군요. 재판장은 바이싱 부인에게 라보아장이란 인물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3년 전 몽테스판 공작 부인의 독살 미수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싱 부인은 백작 부인이며 전 총리 대신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함부로 고문할 순 없는 노릇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화형법정에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되풀이되던 끝에 7월 10일 세 번째 법정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이싱 부인은 도망 중인 라보아장이 체포되기 전에 프랑스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그 다음날 곧장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바이싱 부인은 장을 불렀습니다. 장, 당신에겐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난 잠시 프랑스를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라보아장이 저렇게 됐으니 당신의 얼굴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순 없을 것 같군요. 장은 아무 말 없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프랑스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신은 정체가 탄로날 염려는 없을 테니까요.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방단은 파리에 도착한 뒤 랑베르 거리에 있는 옛날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 앞에는 빈집이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와 프리캉벨에게 랑베르 거리의 집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방단은 바이싱 부인의 집에 들렸는데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단은 뒷문으로 들어오던 남자와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검은 가면을 쓴 남자가 다가오자 방단은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방단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바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나 기억 못해요? 혹시 당신은 3년 전에 바스티유 감옥을 탈옥했던 철가면? 나랑 함께 가요. 방단은 검은 가면의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헛간에 살도록 했습니다. 모리스는 이 남자 대신 철가면에 씌워진 채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야. 어쩜 모리스를 구해낼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방단은 그에게 장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은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은 불쌍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국화를 방다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야 방다는 겨우 아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검은 새가 에그지르 감옥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3월 17일 독약을 제조했던 라보아장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붙잡은 사람은 이번에도 나로경이었습니다. 라보아장은 즉시 가까운 반센느 성으로 보내져 화형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피고는 바이싱 백작 부인을 아는가? 만약 알고 있다면 어떡할 거요? 바이싱 부인으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았나? 변비 치료제요. 그때 루부아가 일어나 흑단 지팡이를 치켜들고는 고문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라보아장은 그 다음 해인 1680년 2월 13일 오후 4시 그레이브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당하게 됐습니다. 방다 아가씨, 세장을 지키는 사람이
생마그리트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검은새도 함께요. 저와 브리케는 세장 운반을 맡게 됐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생마그리트라고? 어머, 지중해에 이렇게 작은 섬이 있었나? 산으로 둘러싸인 에그지루 감옥에서 이번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감옥으로? 모리스는 그때 나한테 브뤼셀에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벌써 14년이 지났네. 감옥의 이동으로 아리와 프리캉벨은 경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쌍마르가 잠이 든 틈을 타서 그 둘은 철가면을 끌고 나왔습니다. 쨍그랑! 바로 옆 쌍마르의 방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초에 불빛을 비춰보니 철가면의 한쪽 발에 긴 줄이 매어져 있었고 쌍마르가 철가면의 탈옥을 막기 위해 그 줄에 경보장치를 메어두었던 것입니다. 탈옥이다! 누구 없나? 그리고 어둠 속에서 총성이 연달아 3번 울렸습니다. 프리캉벨의 가슴 한가운데에서는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기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낙엽이 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방다로부터 글을 배우고 읽을 줄 알게 된 장은 성경책을 배 위에 놓고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아리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브리케가 죽었습니다.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검은새는 새로운 세장 안에서 건강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까? 맞아. 내겐 그 연판장이 있어. 왜 좀 더 빨리 생각하지 못했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사르트르 대성당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방단은 복도에 놓인 아크 속에서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방단은 연판장에 서명한 귀족과 군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죽거나 외국에 나가 있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만난 사람은 5-6명 뿐이었습니다. 방단은 그들에게 모리스를 구해내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무나도 그들은 냉정했습니다. 한편 르부아에게는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국왕 루이 14세의 일이었습니다. 국왕은 50세였는데 망투농 부인에게 정신을 빼앗겨 몰래 결혼까지 올렸습니다. 국왕은 망투농 부인의 꼭두가시가 되어 부인의 친척이며 친구들을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앉히고 차츰 루부아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집사가 노크를 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가카를 뵙고 싶어 합니다.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 바스티우 감옥의 벨트디엘 탑에 있던 죄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해달랍니다. 한 죄수가 철개만이 씌워진 채 바스티우 감옥에서 피네르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죄수는 지금 생마그리트 섬의 감옥에 있습니다. 15년이란 세월 동안 줄곧 철가면을 쓴 채. 부탁입니다. 죄수를 석방해 주세요. 그건 불가능해. 그 죄수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벌써 15년이에요. 이 안에는 15년 전 당신을 쫓아내자고 맹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연판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대신 모리스를 석방해 주십시오. 필요 없으니 어서 돌아가! 방단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좋아. 약속을 하나 하지. 그 남자를 만나게 해주지. 정말입니까? 그 남자가 죽은 다음 단 5분간 말이야. 알겠습니다. 분명히 만나게 해주는 거죠? 모리스가 죽은 5분 동안. 그렇다면 문서로 작성해 주세요. 철가면을 쓴 죄수가 죽으면 랑베르 거리의 라의 부인에게 반드시 알릴 것. 그리고 묘지에 매장하기 전 5분 동안 단 둘이 있도록 해줄 것. 집으로 돌아온 방단은 상자에서 연판장을 꺼내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루부아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약서를 상자에 넣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쌍마르는 마침내 루부아로부터 기다리던 명령을 받았습니다. 파리의 바스티우 감옥에 소장이 임명된 것입니다. 방단은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 검은 천을 씌운 가마는 저 안에 모리스가? 모리스도
곧 53세가 되겠지? 방다는 그의 9월 쓸쓸히 4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똑똑. 오늘 아침 철가면이 쓰러졌습니다. 아침 미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다가 안뜰에서 갑자기 의사와 신부님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신부의 방문은 병자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약 1시간 전인 오전 4시경. 시신은 오늘 저녁 바스티유 감옥 근처의 생폴 성당 묘지에 매장됩니다. 알았어요. 오늘 저녁 생폴 성당이라고 했죠? 전 라이 부인이라고 합니다. 죽은 죄수와 5분 동안만 같이 있도록 해주세요. 방다는 서둘러 주머니 안에서 루브아가 적어주었던 서약서를 꺼냈습니다. 시체의 얼굴을 본 방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리스가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방다 부인이신가요? 죽기 전에 오빌리아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리스란 이름도. 그는 깊이 속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방다는 바이싱 부인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살고 있다면, 바이싱 부인이라면 모리스의 행방을 알아낼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다는 아리와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국경에 다다랐을 즈음 스페인 계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차가 방다와 아리가 서 있는 집 앞을 지나치더니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방다가 있는 집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이싱 부인! 바스티유 감옥의 철가면이 오빌리아였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모리스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모리스를 봤어요.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마도 오스트리아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전쟁에 참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진 못했고 말 위에서 지휘하는 걸 봤을 뿐이에요. 참모본부로 달려가서 그 장군의 이름을 물었는데 외교상의 비밀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리스가 틀림없었어요. 바이싱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패잔병들이 마을을 향해 도망쳐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 군기는? 군대 선두에 서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말 위의 장군. 그의 얼굴은 검고 번쩍이는 것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점점 그것은 더 선명했습니다. 철가면, 모리스 대장님, 아리입니다. 아리, 방다. 모리스는 지금이야말로 르부아를 처단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프랑스를 향해 달려오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볕을 실은 바람이 정원의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장은 조심스럽게 검은 가면을 벗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그의 얼굴 가득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은 지난 시간의 추억들, 감옥의 시간들을 가끔씩 회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검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헛간에 있는 괭이를 들고 꽃밭을 가꿨습니다. 장은 모리스를 다시 만난 방다에게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